2025년 12월 22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해군 장관을 동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야심찬 계획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 전함들은 더욱 거대할 것입니다. 새 전함들은 100배 더 강력한 화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이 저와 함께 이 전함의 설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80년 이상 포기해온 미국 해군의 완전한 전략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 발표였습니다. 1940년대 이후로 건조해오지 않던 전함이 21세기에 부활한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요 뉴스 매체인 USNI 뉴스는 이를 미국 해군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표현했고 BBC와 알자지라 같은 국제 매체들도 즉각적으로 이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한화그룹이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는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예 프리기탐들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경제적 심화와 글로벌 조선 산업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야심찬 발표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계획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은 상세한 군사 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함은 공식적으로 트럼프급 또는 BBGX 유도미사일 전함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함은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을 보면 이 함정은 길이 840에서 880피트, 폭 105에서 115피트, 배수량 35,000톤 이상의 초대형 함정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이 건조한 어떤 전투함보다도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배수량이 9,000톤이고 진발트급 구축함의 배수량이 15,000톤인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급 전함은 이들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12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128셀의 마크 41 수직 발사관, 그리고 핵무기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부무장으로는 32메가줄 전자기 레일건, 2기의 마크 45 5인치 함포, 2기의 300에서 6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비합니다. 방어무장으로는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발사기, 4기의 마크 38 30mm 기관포, 광학 눈부심 방해장치 레이저, 그리고 드론 방어 플랫폼을 갖춥니다. 또한 37개의 RMA 스파이 6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함대 사령관을 위한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첨단 전자 장비가 대량 탑재될 예정입니다. 항공기 운영 능력도 갖춰 V-22 오스프리 기동식 회전익기와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비행갑판과 경납고가 설치됩니다. 승무원은 650명에서 850명으로 예상되며 함정의 최대 속력은 30노트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척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10척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척에서 25척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2척은 즉시 건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8척을 빠르게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20에서 25척 정도의 함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야심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전체 전투함 보유 규모가 약 300척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하나의 함급만으로도 미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조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전함이 약 2년 반 정도면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함인 USS 디파이언트는 2027년 상반기 정도에 진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설계 단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 해군은 이미 베스 아이언 웍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깁스 앤 콕스의 설계 계약을 수여했으며 선도 설계와 계약 설계의 예상 소요 기간을 72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 함대에는 전함 외에도 다른 함정들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척에서 15척까지 건조 중이거나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국의 한화와 협력하여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 호위함들이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급 전함 계획에서 가장 큰 우려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 함정에 탑재하기로 계획된 여러 무기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미 개발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기 레일건입니다. 미 해군은 2021년에 공식적으로 이 기술의 함정 탑재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함께 레일건도 추구했지만 연속 발사 시 포신 침식 문제, 지속적인 발사 속도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을 초과하는 개발 비용 등의 기술 난제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선임 펠로우 브라이언 클라크는 이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레일건은 현재 해군에서 실전 운용 중인 무기가 아닙니다. 실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어떤 함정에도 통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레일건의 포신 침식 문제나 지속적인 발사 속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이 현재 시험 운용 중인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들은 여전히 악기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레이저 광선이 대기 중에 입자에 의해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현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군은 이 미사일을 진발트급 구축함에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함정에 설치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급 전함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러 신기술을 동시에 통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미 해군 대형 함정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야기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클라크는 이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여러 신기술을 통합하려는 복잡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진발트급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함정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가 완료되지 못하고 건조 중에 설계를 계속하면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집니다. 비용 측면도 심각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급 전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91억 달러에서 최대 1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비교 대상을 살펴봅시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배수량 9,000톤이고 건조 비용이 약 28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배수량이 35,000톤 이상으로 약 4배 더 크고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알레이 버크급이 9,000톤에 28억 달러라면 배수량 4배인 함정은 더 복잡하므로 단순히 4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봐야 합니다. 대략 배수량당 약 260만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35,000톤의 이를 적용하면 약 91억 달러 정도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아는 더욱 높은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일반적으로 양산 비용보다 50% 정도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USS 디파이언트의 건조 비용은 약 1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 한 척의 비용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최종 20에서 25척을 모두 건조한다면 필요한 총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보수적으로 한 척당 91억 달러, 총 25척 기준이라면 약 2조 2,75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 국방부의 연간 예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의 선례입니다. 진발트급 구축함은 원래 32척 건조 계획이었으나 비용 폭증으로 인해 단 3척만 건조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진발트급 한 척의 초기 예상 비용이 23억 달러였으나 최종적으로 91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원래 예상 대비 300% 이상의 비용 증가입니다. 켄시아는 이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BBG 프로그램이 DDG-1000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DDG-1000은 원래 20척 정도를 계획했는데 결국 3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는 BBG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용 초과가 발생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기술 통합의 복잡성입니다. 여러 신기술을 동시에 통합하려는 노력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각 신기술이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예상하지 못한 호환성 문제, 성능 저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입니다. 미 해군이 해군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시점에 조선산업 전체가 숙련된 인력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노동력 경쟁으로 인해 임금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신규 공급망 구축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려면 수많은 새로운 부품과 시스템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공급망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고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켄시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함정을 처음부터 건조하는 경우 첫 번째 함만 해도 보통 약 1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없고 이를 어떻게 건조할지 알 사람도 없고 필요한 모든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레이퍼크급을 건조하는 데사에서 5년이 걸리지만 그것은 모든 공급망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미 해군의 현대 해양 전략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10여 년간 분산 해양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중앙 집중식 함대가 현대 해전에서 취약하다는 교훈에서 출발했습니다. DMO의 핵심은 여러 개의 중형 함정과 무인함을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시키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작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센서와 사수가 협력하여 전체적인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이 필요할까요? 현대 해전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한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극도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의 대한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될 수 있고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적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 함정을 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함정이 회피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어 시스템들은 이를 추적하고 격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드론과 무인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무기를 한 척의 초대형 함정에 집중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적이 그 함정 하나만 침몰시킨다면 엄청난 화력이 한 번에 상실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형 함정은 더 쉬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탐지하고 공격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산된 다수의 함정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여러 함정에 미사일을 분산시켜야 하고 한두 척의 손상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함정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 각각의 함정이 제한된 정보로도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아는 이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 제안은 미 해군의 분산 전력 운영 모델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대신 소수의 대형 함정, 비싼 함정, 그리고 잠재적으로 매우 취약한 자산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 해군이 전함을 벌인 이유는 이미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함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항공기와 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이후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함대 구성을 전환했습니다. 미 해군의 지난 80년 역사는 이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다시 이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함이 아닌 분산된 함정 네트워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화그룹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조선 산업이 현재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그룹은 2024년 말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조선 산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의 중추를 외국 기업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좋은 기업이며 최근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산업에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화의 이 투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미국이 자국 조선 산업을 혼자 재건할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미국의 민간 조선 산업이 쇠퇴한 이후 국방 조선도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미국-한국 동맹의 경제적 심화입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마스가라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이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입니다. 미국의 국방산업이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한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 호위함은 트럼프급 전함과 다른 함급이며 기존 검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한화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함 건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 특히 핵추진 잠수함이나 최첨단 전투함의 건조는 국가안보상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추진 기술은 미국 외 어떤 국가의 기업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법률과 국제 핵 비확산 조약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의 역할은 호위함 건조가 주요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보급함 및 일반 해상함 건조, 유지 보수 정비 서비스, 부품 제조 및 공급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아는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함정은 결코 항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계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고 한 척당 9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 해군의 새로운 분산 전력 운영 개념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미래 행정부가 전체 비용과 일정이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그 전까지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클라크도 비판적입니다. 이 계획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더 큰 규모의 표면 전투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크고 비싼 함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은 신기술을 한 번에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운디션 포 디펜스 오브 디모크러시스의 은퇴한 제독 마크 몽고메리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산업을 개혁하고 해군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옳습니다. 하지만 구현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산된 미사일 발사기, 분산된 이지스 체계, 분산된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모든 것을 한 척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세 척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미사일 셀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레이더를 가질 수 있고 중국 위협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계 기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켄시아는 더 현실적입니다. 설계에만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복잡한 함정은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설계 후 건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망이 없고 기술도 미완성이고 숙련된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 클라크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진발트급 구축함의 경우 프로젝트 시작이 2005년이었고 첫 번째 함정이 최종 인도된 것이 2016년입니다.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부터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설계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7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2032년부터 2037년경까지는 첫 번째 함정 건조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설계 완료 후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37년경에 첫 번째 함정인 USS 디파이언트의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2037년부터 2042년경까지 추가 함정 건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첫 번째 함정이 실제로 미 해군에 인도되려면 현재로부터 최소 12년에서 13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일정보다 훨씬 길고 정치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황금 함대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현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역사적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은 318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해군은 단 110척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거의 3배 가까이 앞서 있던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숫자는 약 297척으로 감소했고 중국 해군의 함정 숫자는 약 370척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만 봐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약 1.2배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5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함정의 질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최신의 함정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055 렌하이급 순양함은 배수량 13,000톤의 최첨단 함정으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8척이 취역했고 더 건조 중입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도 2024년 취역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새로운 함정들을 추가하면서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선 산업의 격차입니다. 단순한 해군력 격차를 넘어서 조선 산업 자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을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중국 조선 산업은 25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은 같은 기간 단 7척의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4개 주요 조선소를 보면 그 규모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건조한 군함의 총 배수량은 55만 톤입니다. 이는 영국 해군 전체의 규모에 맞먹습니다. 단 4년 동안 한 국가의 해군 전체 규모만큼을 건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해군 확대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기반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함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 산업 자체를 재건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 전략이 조선 산업 재건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트럼프의 황금 함대 발표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이것이 보도인지 선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위협에 대한 공식 인정입니다. 80년 동안 버린 전함 개념을 부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 조선산업 재건의 국가 전략화입니다. 국방부 예산을 조선산업에 대규모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함정 건조를 넘어 미국 산업 기반의 재구축을 의미합니다. 냉전 이후 쇠퇴한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야심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셋째, 동맹국과의 협력 강조입니다. 한화와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인정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폐쇄적 국방 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겠다는 개방적 전략의 표현입니다. 넷째, 차세대 군사기술 개발의 신호입니다. 레일건, 고에너지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황금 함대 발표는 분명히 정책 신호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함정 건조 계획을 넘어 미국 국방 전략의 근본적 재구성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레일건,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 해군이 레이건 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은 기술적 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용 초과의 역사도 우려 요소입니다.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모두 심각한 비용 초과를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비용이 명확해지고 쟁점이 커지면 정치적 반발이 거셀 수 있습니다. 2028년 미국 대선 이후 정치 환경이 급변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부가 이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부적응도 문제입니다. 현대해전의 분산 전력 운영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많은 해군 전문가들이 이 계획이 과거로의 회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해군이 지난 10년간 개발해온 DMO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설계와 시작 단계입니다. 최초 발표된 두 척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고 기본 설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십억 달러가 소비됩니다. 미 해군과 함께 초기 설계와 계약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화와 일정 지연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함정의 건조가 시작되면서 기술 문제와 비용 초과가 명확해집니다. 설계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각 신기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켄시안이 예측한 대로 진발 특급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모 축소 단계입니다. 정치적 여건 변화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최종 목표가 축소됩니다. 원래 20척에서 25척 계획이 5척에서 10척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의 반발과 정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3척에서 8척 정도의 트럼프급 함정이 건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한 척당 91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총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여전히 엄청난 규모이지만 당초 계획의 일부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조선 산업의 기반이 일부나마 재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2월 22일 미국에서 나온 트럼프의 황금 함대 발표는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첫째,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80년 동안 버린 전함 개념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해군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미국의 산업 기반 강화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합니다. 셋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와 협력 계획은 이러한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은 이 발표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안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극도로 위험한 사업이고 전체 비용과 일정이 명확해지면 이 프로그램의 취소가 거의 확실하겠지만 그새 또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분석에 기초한 평가입니다.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으로 설정했고 해군 장성들도 이 함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도전, 비용 문제, 전략적 부적응,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 함대는 신호는 강하지만 현실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의 강렬함과 실행의 현실이 큰 간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화그룹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건조와 미 조선 산업 협력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기 기대만큼 크게 확대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호위함과 보급함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전함 건조 기술 이전은 미국의 국가 안보상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조선 산업은 이 발표가 가져올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투입될 것인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얼마나 많은 함정이 실제로 건조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황금 함대 발표가 미국 국방 전략과 글로벌 조선 산업에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발표가 어떤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다음 몇 년간의 예산 심의, 기술 개발, 정치적 변화가 이 야심찬 계획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